저 메이저 수학학원 강사 정민철입니다. 일단 휴일 다음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휴일 다음날 해서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또 한 2분, 3분 앞에 모셔놓고 하면은 내가 너무 긴장이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되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금쪽이가 된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시킬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자극적으로 일부러 쓰려고 금쪽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어요. 요새 그 TV에서도 이제 금쪽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이제 딸이 있는데 36개월 이제 35개월 정도 된 딸이 있는데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쪽이가 뭔지 슬슬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요새 반항을 하고 맨날 말대꾸를 하고 툭 하면은 아빠 미워 이러고.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서 이제 금쪽이가 돼가는 애를 보고 나서 학원에 오면은 또 다른 금쪽이들을 항상 마주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공부에 흥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내정초, 내정중, 그 다음에 낙생고 졸업을 했고요. 뭐 여기 분당에서 초중고 다 졸업을 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동네 분위기는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밑에 뭐 고대 의공학과랑 금융공학 이중 전공을 했고요. 자, 일단 오늘은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들 또는 아빠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 주관적인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강사 입장보다는 부모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고작 딸이 36개월밖에 안 된 네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동생이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일하던 학원에서 저한테 직접 배웠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공부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저한테 그냥 맡겨놓으셨던 거라서 오히려 어찌 보면 부모님들보다 제가 경험은 더 먼저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단 사춘기란 착하던 아이가 갑자기 변하는 시기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착하던 아이가 갑자기 내 말도 잘 들었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말도 안 듣고 방에 들어가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저희 집에 딸이 이제 제 딸 빼고는 제 남동생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툭하면 엄마랑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착하던 아이가 갑자기 변하는 시기다. 보통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 많이 이제 듣는 말이 중2병이다. 요새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사춘기라는 게 저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을 좀 해봤더니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저도 이제 또 반문을 해보니까 원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한대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그럼 왜 남자로 태어났나? 왜 여자로 태어났나? 이런 질문부터 본인들이 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일단은 뭐 공부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왜 태어났나부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들은 그러면 지금 당장 너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곧 있으면 입시가 시작이 되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런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즉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어느 책에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저 표현을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입장에서 당연히 걔네들이 겪어야 될 얘기를 가지고 그걸 표현한 걸 가지고 어른들이 저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기다 물음표를 달아놓은 이유가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라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애들이 보통 반항, 짜증, 갈등 이런 걸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친구 중에서도 학교 교사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사춘기 때 애들이 맨날 반항한다,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건 다 어른들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희 반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말대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일단 들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너랑 나랑 한번 또 토론을 해보자. 항상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항, 짜증, 갈등이라고 정의 내린 거는 어른들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보다 어린 애가 심지어 내 아들이 내 딸이
반항을 한다, 말대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어머님들의 자녀들을 대할 때 제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반항한다라고 저는 안 느껴요. 그냥 자기만의 주장을 한다라고 느끼는 거지. 자기만의 주장을 하는데 단지 내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본인들에게 그래서 당연한 과정인 겁니다.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왜 남자냐, 내가 왜 여자냐, 나는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이런 걸 계속 질문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엄마들은 아빠들은 계속 공부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를 왜 나는 당연한 질문도 못하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하게 변한 건 부모입니다. 부모. 네, 자식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크다 보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호르몬이 변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변하는데 그 상태에서 엄마들은 또는 아빠들은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계속 이러면서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부모 입장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바꿔서 저희 어머님이 몇 년 전부터 갱년기세요. 저 미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희 딸을 봐주시는데 이제 어린이집 갔다 오면 딸을 봐주시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엄마는 갱년기라고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데 나는 딸을 맡겨야겠고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엄마한테 가서도 내 딸을 맡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호르몬이 갑자기 변하는 거잖아요, 어머님들은. 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심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몸의 변화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고 짜증도 나고 하시는 건데, 제가 거기다 대고 왜 이래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엄마가 제 2의 사춘기가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근데 본인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너무 짜증을 냈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미안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도 딱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내가 짜증은 냈지만은 본인도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저희 반에 얼마 전에도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엄마랑 싸우고 왔다고 저한테 오자마자 조잘조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싸웠어? 그러면 막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나도 아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알면은 오늘 가서 일단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 그러면 되는 거야.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다음 날인가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말대로 했어요. 엄마가 뭐래? 혼냈어? 아니요. 거봐, 말을 하면 돼. 짜증내지 말고 말을 해.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변한 거는 결국 기준이 되는 부모님입니다. 애들은 변한 게 없어요.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어차피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짜증은 다 없어질 거고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것을 거부하니까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학원 강사가 학교 교사가 아니잖아요. 굳이 이런 것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나 오늘 설명회 할 때 이런 거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애들이 집에서 엄마랑 싸우고 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2 학생이 와가지고 숙제 검사를 받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엄마랑 싸웠어요. 한 30분 동안 진행이 안 돼요. 얘가 뭐라고 막 주들주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급해가지고 막 야, 빨리빨리 이거 해야 돼. 또 이러면서도 또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한테는 들어줄 어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걸 다 얘기를 해. 그럼 너 오늘 30분만 더 하고 가자. 대신 얘기해. 진짜 이러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을 거부하니까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공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들이랑 트러블이 없어야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원 선생님들한테요. 진짜로 애들은 1차원적이에요. 멀티가 잘 안 돼요. 누군가랑 싸우고 나면 그 싸운 얘기만 해요. 심지어 학교에서 누구랑 싸우고 왔대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그래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인데 엄마랑 싸우고 오면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심지어 자주 싸우는데. 그죠?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변한 부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애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얘기밖에 안 해요. 글씨도 일부러 공부 얘기는 좀 크게 해놓고 옆에 교우 관계, 친구 얘기.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애들하고 무슨 얘기 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한 얘기요. 그러고 나서 아니요 친구 얘기도 해요. 물론 친구 얘기도 하시겠죠. 근데 친구랑 싸웠니? 정도까지만 하시죠. 근데 애들이 뭐 진짜
성격 파탄자도 아니고 맨날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애들은 안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친구들이랑 잘 지냈다고. 근데 그 애들 사이에서 되게 미묘한 그 감정선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싸운 것까지는 아닌데 오늘 얘랑 뭔가 좀 안 좋았어.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지금 저희 반 중1, 중2 여학생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통 남학생들은 중1, 중2까지는 크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학교에서 있었던 거고 왔으면 또 하기 싫은 수학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러고 마는데 오히려 중3쯤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학교에서 뭐 누구랑 이랬다 선생님이랑 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희 반도 보통 중3 남자애들이 되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약간 중2 여자애들처럼.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공부 얘기나 이제 친구 얘기 조금 이런 것만 하시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내가 뭔가를 말을 해도 결국 공부 얘기밖에 안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 동생한테도 물어봤어요. 제 동생은 이제 11살 차이 나니까 그때 학창 시절에 엄마한테 엄마랑 무슨 얘기하고 왔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따로 물어보면은 엄마가 학교에서 친구랑 잘 지내니? 공부 잘하고 있니? 그럼 다른 얘기는 안 했어? 안 했대요. 그래 그럼 나랑 얘기하자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자 근데 어머님들 여기 혹시 다자녀 있으신가요? 3명 이상 없으신가요? 여기는 그래도 일단 저는 제가 겁나서 둘 이상 못 낳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 낳고 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 반에 이게 4형제, 3형제가 되게 많아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근데 또 하필이면 그 4형제, 3형제 중에 첫째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걔네들이 다 셋째 아닌 막내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미 첫째, 둘째를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첫째 키울 때보다 너무 힘들다고. 첫째 키울 때보다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첫째랑 보통 거의 한 10살, 8살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10년이 채 흐르지도 않았는데 옛날보다 더 키우기 힘들다. 어머님들 오늘 집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의 할머니한테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보다 더 키우기 힘들다고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손주들 혹시 봐주시는 분들은. 근데 너무 밝아서 안 보이네요. 제가 이따 써놨는데 빨간색으로 다른 집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더 키우기 힘든 겁니다. 옆집 애보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뭘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비교가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 클 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강조했던 게 있었는데 동생이 없을 때 셋이서만 있을 때 제가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발 형이랑 비교하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제 동생 입장에서는 형은 이미 공부를 끝냈고 고대를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중학생인 애한테 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형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걔랑 나랑은 다른 애라고. 제일 제가 강조했던 게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직업이 수학 강사다 보니까 내가 수학 공부한 것만큼 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 동생은 솔직히 저보다 수학 못해요. 근데 국어는 확실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도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국어는 항상 100점. 근데 수학은 항상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너 학교 다닐 때 뭐가 제일 싫었냐. 그러니까 동생이랑 이제 졸업했을 때 딱 졸업식 날 제가 처음으로 술을 사줬거든요. 그래갖고 술을 먹이면서 학교 다닐 때 뭐가 제일 싫었냐라고 물어봤더니 형은 괜찮았대요. 형한테는 잔소리 듣고 이러더라도 형은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항상 따박따박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일단 엄마 아빠가 그냥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형보다 못하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면은 항상 형은 그만큼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되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제일 싫었대요. 그래서 명절에 가기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가기 싫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은 중앙대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생인데 중앙대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어쨌든 비교가 되니까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다 비교당한다는 게 그게 은연중에 나타나더라고요. 그 셋째한테도 물어봤더니 첫째 누나랑 엄마가 많이 비교해? 라고 물어봤더니 대놓고 비교는 안 하는데 약간씩 티는 나요. 보통 이게 남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대놓고 비교는 안 하는데 약간씩 티는 나요. 그럼 둘째 누나랑도 비교해? 그러니까 누나, 그러니까 딸, 아들이거든요.
그 셋째한테 이제 물어본 건데 둘째 누나랑도 비교를 많이 해? 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둘째 누나는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그래 넌 잘하고 있어. 넌 너대로 잘하면 돼. 이제 이러고 요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들을 키울 때. 그래서 저 비교라는 거를 저도 안 하려고 저희 딸 지금 크고 있을 때 저희 딸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린이집에서 다른 애들은 말을 막 옹알이 하고 이제 좀 말 같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 딸이 말을 안 해요. 그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인상 팍 쓰고 저 닮아갖고 인상 쓰면 이게 딱 티가 나거든요. 딱 째려만 보고 있어요. 항상.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뭔가를 그대로 따라하는 애가 아니라 이걸 보고 자기가 따라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그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놀이를 할 때도 그렇게 한대요. 그래갖고 그냥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냥 다른 애들이 말을 하든지 말든지. 왜냐면 조카가 딱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말 진짜 잘하거든요. 특히 걔는 남자인데 말을 너무 잘해요. 그냥 다 큰 애처럼. 그래갖고 항상 이제 속으로는 비교를 했죠. 우리 딸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뭔가 발달이 느린 거 아닌가라고 비교는 했는데 티를 안 냈는데 그 선생님한테 그 말을 듣고 나서 얘는 다른 거구나 그냥 냅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이 얘가 진짜 딱 그 선생님 말처럼 본인이 발음하는 게 딱 되니까 쉬지 않고 말을 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요새 집에서 잠을 못 자게 해요. 계속 말해요. 어제도 자자 하고 누웠는데 누워가지고 아빠 잠이 안 와. 그러면 아무 생각이나 하다가 자자 그러면 아니야. 계속 그래요. 계속 말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비교를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그게 마음 편해요. 그래서 유명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김미경이라는 분 아시나요? 혹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이게 애들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보다 마음이 떨어졌을 때 더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아파하지 말아라. 성적이 떨어졌다는 걸로 얘한테 뭐라고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좀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결국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뭔가가 덜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늦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속상하다라고 느끼시는데 어차피 아직 중학생이거든요. 지금 어차피 다 중학생 부모님 상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대학교까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결국 인생에선 대학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 일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학보다 뭐 그냥 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마음이 더 붙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머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부터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어쩔 수 없는 잔소리꾼. 저희 엄마가 했던 말입니다.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반은 동의해요. 반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일상생활에서의 잔소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양말 벗고 나서 빨래통에 갖다 놔라. 쓰레기는 제자리에 버려라. 뭐 이불 정리 네가 해라. 가방 챙겨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잔소리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꾼이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잔소리꾼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악역을 맡아야 되는 잔소리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또 안 보이네요.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 동생이 저한테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저도 잔소리했거든요. 동생한테.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냥 진짜 일상생활에서 걔가 빵꾸가 나는 모습들을 다 잔소리를 하고 그 외에 공부에 대해서도 전 잔소리를 했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지금도 물어보면은 저는 제가 직접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셋이서 뭐 맥주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울었다는데 자기는 남들이 다 우리 엄마 아빠를 만약에 뭐라 하더라도 뭐 우리 엄마 아빠가 100% 100점짜리 엄마 아빠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누군가가 내 형을 욕하면은 자기는 그거 못 참겠대요. 그리고 엄마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나를 여기까지 크게 해준 거는 형의 영향이 제일 컸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왜냐면 엄마 아빠가 키워준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형은 뭔 얘기를 해도 전부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얘한테 뭘 시키더라도 네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네가 한 것도 네가 스스로 생각을 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애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냥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수학 공부를 똑같이 시킬 때도 너 지금 이걸 안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뭔가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생길 거다. 그랬더니 이제 걔가 나중에 수능 보고 와서 진짜 수능 보자마자 제가 데리러 갔었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형 말 듣고 그거 공부할 걸 이거부터였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그럼 다른 건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과학은 잘 봤대요. 화학을 잘 봤대요. 그럼 화학은 왜 잘 봤냐? 그랬더니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강제로 화학원을 무조건 공부를 해라 그랬거든요. 아직 그 학교에서 시작도 안 했는데 여름방학 때 화학원 너 인강 들어라. 인강 듣고 이것만 공부해라. 다른 과목 공부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제가 딱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본인이 2학년 되고 남들보다 먼저 그걸 정확히 해놨기 때문에 항상 그걸 1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더 붙어갖고 더 공부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를 형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 형 말을 믿을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냥 해가 아니라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를 어머님들도 공부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하다못해 집안일이 되도. 저희 엄마는 저한테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과 깎는 거 시키셨어요. 혹시 아들, 딸 시키시나요? 안 시키죠. 저희 엄마한테 제가 나중에 커서 물어봤어요. 나한테 그거 왜 시켰냐고. 이유가 되게 심플해요. 나중에 커갖고 마누라한테 사랑받으라고. 남자도 요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진짜로 그래서 저 20살 되고 집에서 요리를 엄마가 되게 많이 시키셨어요. 막 된장찌개도 끓이게 하고 막 옆에서 알려주고 밥도 하고. 예, 지금도 저희 집에서 와이프보다 제가 더 많이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관한 잔소리는 어머님들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할 몫인 거죠. 공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은 뭔가 근거가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애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저희 반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고등학생이 성격이 되게 좋다는 가정 하에서 다른 중학생이 뭔가를 숙제를 안 해오거나 하면은 야, 너 저 봐라 저 형처럼 된다. 저 형 봐라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지 않냐.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거가 보이잖아요. 저 형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그런 것처럼 공부에 관한 잔소리나 논리가 필요한 거는 어차피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어머님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가능하면은 일상생활에서의 잔소리를 많이 해주시더라도 공부에 관한 거는 차라리 학원으로 또는 학교로 토스를 하세요. 실제로 저희 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집에서 숙제를 제대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수학 숙제는 잘 해오는데 다른 숙제를 잘 안 한다고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상담할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집에서 뭘 해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맨날 그 인스타를 한다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리고 아 그럼 어머니 저랑 말을 좀 맞추시죠. 이제부터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공부할 때만큼은 핸드폰을 무조건 끄집어 내놓고 하라고. 그게 뭐 공부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리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최소한 할 때만큼은 내놓고 하게 만들으라고. 제가 오늘 애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를 파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그 여학생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쌤, 엄마한테 도대체 뭔 얘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선생님이 시켰어? 이러면서 핸드폰을 뺏어간대요. 그거 내가 시킨 거 맞아. 내가 어머님한테 부탁드린 거야. 너 공부 제대로 시키려고. 아씨 이러면서 반박은 못 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숙제를 더 잘해왔거든요. 실제로. 시험 볼 때도 항상 이게 저희 수업 끝나고 이제 테스트 볼 때도 테스트 보는 거에서 틀린 것도 확 줄었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랑 저는 그게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수학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가끔 영어도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저한테 영어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얘가 영어 학원에서 단어를 안 해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래서 영어 학원을 바꾸고 싶다고. 왜냐면 거기서 너무 그 선생님이랑 친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꾸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일주일에 3번, 2번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거래요. 근데 애가 3번을 하는 걸 정말 죽어도 싫어한대요. 어머니 저랑 타협을 보시죠. 제가 얘 단어는 확실하게 외우게 만들 테니까 대신 2번만 가는 걸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제가 한 번은 빼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애가 왔을 때 제가 애를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죠. 엄마랑 선생님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의 역량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얘기를 할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 아니라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너 물어봐서 공부 잘하고 있나? 너 나중에 내가 너 어디 대학 가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영어 우리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2번만 하자. 대신에 하루에 단어 200개씩은 꼬박꼬박 외우자. 이게 적은 건 아니죠. 어차피 못 외운 거 저도 알아요. 어차피 못 외우는 건 아는데 200개라고 던져놓으면 하다못해 100개는 외우겠죠. 그 중에 절반은. 그렇게 던져놓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요. 학원 옮긴대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랑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항상 트러블이 생겼었는데 저랑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물론 하기는 싫은 건 맞지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공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는 어머님들 손해입니다. 이미지만 망가져요. 우리 엄마는 모든 잔소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미지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토스를 하세요. 원래 솔직히 이런 역할을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더 이상 그거는 저희 녹화가 되고 있으므로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아빠들이 가져야 될 태도. 여기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지만 혹시 집에 가셔서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영상을 보시거나 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빠다 보니까 아빠들이 다들 좋은 사람이길 바래요. 다들 지금 이제 대부분 출근하시잖아요. 그리고 퇴근하시고 오면은 애가 없어요. 애가 학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아침에 잠깐 보고 잘 때 보고 끝이죠. 보통 저녁도 같이 못 먹는 경우가 이제 허다해질 겁니다. 특히 고등학생 되면은. 결국 애랑 주말에밖에 못 보니까 정말 자기는 착한 아빠가 하고 싶은 거 애한테 쓴소리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듯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 동생을 키우는데 주말에만 애를 보니까 애한테 쓴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애가 어렸을 때 막 아빠 머리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등치 다 큰 놈이 그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걸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하지 마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컸거든요. 저한테는 저희 아빠는 엄청 무서운 사람인데 이게 늦둥이다 보니까 뭐든지 오케이였던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이 제 동생한테 저희 아빠가 하는 말이 너 계속 그러면 형한테 이른다? 아니 본인이 혼내야지 왜 저한테 이르기를.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겁니다.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나이스 가이 신드롬이래요. 자기는 항상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아빠들 이거 고쳐야 돼요. 정말 나이스 가이 신드롬. 그러니까 아빠들은 당연히 잔소리를 많이 하기 힘들죠. 평소에 일상생활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대신 주말에 틈날 때마다 인생 얘기하고 미래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애가 좋아하는 게임 얘기, 축구 얘기, 야구 얘기 이런 거 말고 물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은 인생 얘기요. 왜냐하면 아빠는 뭐 군대도 다녀오셨을 거고 지금도 회사에서 먼 일을 겪고 계실 거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애가 안 그러면 몰라요 아무것도. 그리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이 이제 갓난아기일 때 어차피 저도 아빠를 주말밖에 못 봤는데 저희 아버지는 딱 하나만 했어요. 일요일마다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러 저를 맨날 손잡고 데리고 왔어요. 일요일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늦둥이 때문에 외로움 탈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아빠와의 교감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갔다가 오면서 항상 얘기를 하셨던 게 아빠는 어렸을 때 뭐 했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생각으로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들을 때 물론 어떨 때는 진짜 옛날 사람이다. 꼰대 같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정말 멋있었다. 우리 아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처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렇게 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혼자 공부해갖고 이렇게 컸어. 이게 아니라 그 세세한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뭐 물이 새는 집에서 살아갖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혼자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느끼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버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 얘기 말고요. 아빠는 공부 얘기해봤자 오히려 반감만 가져요. 엄마도 하면 안 되는 걸 아빠가 얘기하면 더 오히려 반감이 갔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공부 얘기 빼고 인생 얘기, 미래 얘기 해주면서 대신에 이제 아빠들이 좀 많이 잘 못하시는 것들, 공감을 잘 못해줘요.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갖고 애가 기분 나빠하는데 와가지고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많이 그 소리를 들었고. 근데 일단은 좀 공감 먼저 해주고, 야, 근데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순서대로만 얘기를 하셔도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일단 내 편인 거 아니까. 저희 반에 지금 어떤 고1 여학생이, 저도 딸 가진 아빠다 보니까 여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아빠랑 무슨 얘기해?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주말에 아빠 보잖아. 밥 먹잖아. 근데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야, 너 위에 언니 있지 않니? 네. 언니는 아빠랑 얘기 많이 해? 아니요, 언니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 아버님 입장에서. 집에 딱 갔는데 남자는 나 하나인데 여자가 셋이 있는데 아무도 나랑 얘기를 안 해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빠 입장인 거고, 딸 입장에서 아빠한테 얘기를 해봤자 아빠가 공감을 안 해준대요. 공감을 안 해준대요. 아빠는 그냥 듣고 그래 그냥 그러고 만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근데 아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애가 말을 안 하게 된대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건 좀 공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부모의 입장을 보통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강사의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부란? 공부가 뭘까요? 어머님들, 공부가 뭘까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네. 현재의 자신이 네. 미래의 자신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돼요. 네. 현재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좀 뭐랄까, 이렇게 최소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들어야지 와닿는 말일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수학, 과학, 뭐 국어, 영어 전부 다 공부하면 그럼 대학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실제로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가 이거 공부한다고 배운 거 가지고 나가서 다 써먹는 거 아니라고. 나같이 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걸 계속 써먹는 거지만, 니네 집에 가봐라. 엄마한테 인수분해 물어봐라. 아빠한테 인수분해 물어봐라. 하실 줄 아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거 아니야.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앞으로 커서 니네가 한 명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이 될 텐데 거기에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뭘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거라고. 국어도 단어를 알아야 네가 이런 말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뭘 단어도 알고 문법도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애들이 항상 물어보죠. 그럼 수학은요? 인수분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못하는데 수학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야.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맞아? 근데 수학은 계산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니네들을 계산기로 만드는 목적의 학문이 아니라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공부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하기 싫은 것도 참으면서 하는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서 하는 건 없습니다. 공부가 좋아서 하기 시작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취미죠. 취미는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내가 뭘 얻자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도 여기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 듣고 계시잖아요. 뭔가를 계속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떻게 더 잘했으면 좋겠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아니면 뭐 유튜브도 보시고 하시잖아요.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님들이 애들이 물어봐요.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얘기를 못 하세요. 네가 당연히 커서 사회 나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의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 몰라 그냥 해. 남들 다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직업이 학생이니까. 그걸 거부하면은 그러면 너 그냥 백수야. 학교도 다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배웠을 때 결과가 좋냐 안 좋냐는 추후의 문제인 거고, 일단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말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저도 제 동생한테 어렸을 때 몇 번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저도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이 좀 변하잖아요. 제 동생이 지금 몇 살이지? 24살인가 그런데 24살이면 저희 반에 있는 애들보다 못해도 그래도 한 7, 8년 이상 더 나이가 걔도 든 거잖아요. 그 사이에 애들이 또 엄청 많이 변했어요. 제가 제 동생한테 야 공부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애는 덜덜 떨면서 공부를 해요. 이게 자기한테 협박인 걸 알아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야 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고 딴 거 해. 그래요? 안 해요? 펜 딱 내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커가면서 많이 변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사회가 그렇게 변하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을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을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래도 공부는 필요한 건데 지워놨네요. 죄송해요. 뭐래도 공부는 필요한 건데 이걸 딱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애한테 면책권을 주는 겁니다. 공부 안 해도 되는. 그냥 애가 엄마가 분명히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딴 거 해. 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자기는 그럼 나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네. 라고 하고 딱 펜 내려놔버려요. 그럼 저는 애들한테 상담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 중에 진짜 몇 명은 싫은 애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애들이 차라리 낫다고 봐요. 당당하게 저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공부하기 싫다고. 저는 근데 애들한테 항상 첫 시간에 첫날 보고 저한테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하기 싫을 수 있다. 근데 공부가 하기 싫으면 학교 공부가 하기 싫으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럼 네가 말빨이 딸리니까 또는 네가 직접 엄마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먹히니까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직접적으로 엄마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설득해봐.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공부가 아니어도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어도 네가 하고 싶은 게 뭔가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설령 네가 지금 공부하기 싫어 미술을 하고 싶어. 그럼 미술은 공부 안 할 거 같냐고. 12시간씩 앉아서 그림 그려야 되죠. 음악이 하고 싶어? 음악은 공부 안 해? 악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연습해야 되고 운동하고 싶어? 체대 가고 싶어? 운동해. 근데 그렇다고 운동만 해? 지금 체대 가려면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뭘 해도 공부를 해야 돼. 저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게임도. 자기는 게임이 좋다고 뭐 게임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대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너 페이커처럼 되는 게 쉬운 줄 아냐? 걔는 세계 1등이야. 걔는 공부 안 했을 것 같아. 그 프로게이머도 실제로 보면은 집에 이게 파일이 다 있어요. 손으로 쓴 것도 실제로. 어떨 때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떨 때 수비를 하고. 전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못 알아듣지만은 모든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반에 얼마 전에 이렇게 휴원을 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휴원을 한 이유가 미술을 해보고 싶대요.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저한테 와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안 하겠대요. 미술을 하겠대요. 그래갖고 저도 그랬죠. 뭘 어떻게 해요? 애가 하겠다는데. 저는 분명히 그 애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너 입시 미술을 시작하면은 12시간씩 앉아서 미술만 그려야 된다고. 그걸 앞으로 3년, 4년은 기본으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뭐 취업을 하는 그 문턱도 되게 높을 거고, 문도 좁을 거고, 뭐 요새 아무리 뭐 디자인 관련한 이런 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지만은 내 친구들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전 다 해줘요. 근데도 본인이 하고 싶어요. 그럼 해. 해봐.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시켜보라고. 아직은 어리니까 한번 시켜보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은 그럼 공부할 거라고. 근데 만약에 그걸 참고 그걸 한다. 그럼 걔는 그걸 시켜야 되는 거라고. 실제로 저는 진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3 끝날 때 겨울방학 때 저랑 정말 수학 엄청 열심히 한 여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원래 못했어요. 못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죽어라 한번 해보자 해서 죽어라 시켰어요. 근데 본인이 2달 정도 끝날 때쯤 돼갖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 저 이제 수학이 조금 알 것 같다고. 문제가 좀 풀리기 시작한다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자기 미술 한대요.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도 하겠냐? 해라. 그러고 나서 그러면 대신에 중간고사까지 해보고, 왜냐면 중간고사에서 이제 수학 미대를 가려면은 서울대 홍대 빼고는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때까지는 수학은 빼놓고 그냥 국어 영어만 공부를 해라. 왜냐면 국어 영어는 또 성적이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대신 그건 열심히 해라. 근데 해서 안 되면 무조건 빨리 돌아와라. 왜냐면 고등학생이니까 걔는. 근데 연락 안 왔어요. 지금 하고 있대요. 심지어 저희 반 애들은 저한테 그만둔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더 많이 와요. 지금 배우고 있는 애들보다.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심지어 제가 몇 번 설명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반에 저랑 이제 한 2년 동안 되게 치고받고 많이 했던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대진고 2학년이거든요. 근데 딱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학원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못해서도 아니고 말을 안 들어서도 아니고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던 애고 잘하는 애인데 나가라고 했던 이유가 더 이상 너는 내 그 손길이 필요한 애가 아니다. 나는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줬고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줬지 진도는 네가 혼자서 해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가서 혼자 해라. 대신에 너는 아직 멘탈은 약하다. 그러니까 동급생이 많은 학원에 가가지고 그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치든 말든 너는 가서 그 매번 시험 볼 때 걔네들이랑 경쟁만 해라 이러면서 내보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실제로 자기 학원에서 풀다가 모르면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봐요, 지금도. 그리고 방학 때가 되거나 시험 기간 이제 시작할 때쯤 되면은 저한테 카톡이 와요. 쌤, 요새 공부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쌤은 이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저는 또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걔네들이 보통 본인들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뭐 아무거나 해.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주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어머님들이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해야 열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수학에 열정이 없다, 흥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상 덧붙이시는 말이 수학을 열심히 해봐야 얘가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열심히가 먼저일까요? 열정이 먼저일까요? 열심히 해야 열정이 생길까요? 열정이 생겨야 열심히 하게 될까요? 어머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정이 있어야 먼저다. 그럼 그 열정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거였으면 만약에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흥미가 있었어.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보는 순간부터 싫었어. 그러니까 저는 딱 대표적인 게 영어거든요. 저 영어 되게 싫어했는데 흥미가 없어요. 열정이 생기지가 않죠. 그럼 열심히 안 하겠네요. 정답은 없습니다. 열심히가 먼저냐 열정이 먼저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즉 어머님들이 저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말이라고요. 열심히 해야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반대로 열정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가 맞냐고요. 애한테 공부시킬 때 그럼 도대체 뭔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스타트를 걸어줘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냐? 제가 보이시나요? 뒤에 글씨? 각.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각. 이게 보통 축구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각이 안 나온다. 각이란 말을 왜 써놨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들은 공부를 뭔가 열심히 한다, 열정이 생겨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이 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각이 안 나온다라고 애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한테도 실제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심지어 여학생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수학 공부를 하는데 각이 없어요. 그럼 각이 안 나와요. 네, 미래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본인들 눈에. 이건 내가 지금 해봤는데 점수가 뭔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내 미래가 안 보여, 수학으로는. 그러니까 각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열정이 안 생겨.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미래에 지금 보질 못했잖아요. 내가 이걸 열심히 했을 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온다라고 하고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즉 성공각이라는 게 필요해요. 애들한테는. 그냥 각도 말고요. 심지어 뭐가 됐든 성공할 수 있다는 각이 필요합니다. 이걸 했을 때 내가 얘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거. 자 그러면 다시 열심히가 먼저냐 열정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이 없다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아주 작은 성공이 필요해요. 아주 작은 성공이요.
뭘 해든 자기가 조금 했는데 이게 돼. 그러면 아 되는구나 하고 시작을 해요. 실제로 저희 반에도 수학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정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느린 애들이 있고 어쩔 수 없죠. 그냥 이 머리 자체가 수학적으로 발전이 안 된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최소한의 것들로 그냥 애들이 최소한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낸 거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빨리 안 될 뿐인 거지. 근데 얘는 남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친구들이랑. 그럼 그랬을 때 작은 성공이란 게 뭐냐? 시험을 보고 100점을 맞아라가 아니라 목표치를 정해주면 돼요. 목표 요만큼만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그 목표를 네가 이제 한번 해보라. 그 목표만 달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저희 반에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보고 처음 왔던 친구가 60점 받아가지고 왔어요. 60점 받아가지고 왔는데 첫 시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학원을 바꿔서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걔한테 얘기를 했죠. 너 다음 시험 점수가 몇 점이 목표냐?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 기준 말고 네 기준. 당연히 엄마는 100점 맞고 싶어 하겠지. 근데 너 말이야, 너. 자기는 80점만 맞아도 좋겠대요. 그래, 그럼 이번에 우리 무조건 목표는 80이다. 그럼 나랑 이제부터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는 버려, 그냥 처음부터. 그거 버려도 80은 나오니까. 대신에 풀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푸는 연습을 하자. 진짜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82점 나왔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시험지 회수하는 걸 저희 학원에서 이제 내정중, 순회중, 샛별중 하는데 시험지 회수하러 갔더니 애가 시험지 두고 이거 띄워와요. 옆에서 100점짜리 애가 시험지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걔는 80점짜리 두고 띄워와요. 이러고. 좋다고. 걔는 성공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너 목표한 거 됐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90점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봐.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험에서 진짜 94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애가 작은 성공이 필요한 거지 큰 성공이 처음부터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옆집 애가 잘하잖아요. 100점짜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항상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처음부터 저는 다 잘할 필요 없어. 요것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고등학생들한테도 야 니네 어차피 이거 4점짜리 못 풀잖아. 그거 왜 만지고 있어? 버려. 내가 너네한테 100점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버려. 이거 손도 대지 마. 실제로 그래서 저희 반에 이번에 시험 보고 온 애 중에 한 명이 진짜로 뒤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손도 안 댔더라고요. 아예. 대단하다. 보통 그렇게 시켜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이 없는데 진짜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웃긴 게 본인이 목표한 점수 넘겼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 다 버리고 풀었거든요. 버리고 풀어도 한 20점이 날아갔는데도 그래도 본인이 목표한 점수는 넘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그걸 또 자랑을 해요. 그래 잘했다. 그런 애들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하나씩 더 맞춰보겠다고. 저는 그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 어차피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내신 잘 봐가지고 수시로 대학 가면 좋지. 야, 근데 수시로 대학 가는 게 너도 나도 다 수시로 대학 갈 거면은 수시라는 게 왜 있겠냐. 정시라는 건 왜 있겠고. 누군가 수시로 가는 거면 누군가는 또 정시로 가는 거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그 야구에서의 명언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예. 수능이란 게 남아있고 수능 끝나면 뭐 논술이란 것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고. 수능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수시로 가는 애들이라고 그냥 뭐 내신만 공부하고 뭐 수능 준비 안 하냐? 아니잖아요. 수능까지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너네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마음 편하게. 어차피 남들과 똑같이 도달할 거라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작은 성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럼 수학 공부는 왜 못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사 입장이다 보니까. 애들이 수학 공부를 못하는 이유. 뭘까요?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솔직히 저희 학원에서 지금 뭐 100몇 명이 있는 학원이지만은 이 중에 정말 수학 잘한다? 선생님들이 봤을 때 수학 잘한다라고 하는 애는 제가 봤을 때 5%도 안 돼요. 대부분은 수학 못한다예요. 못한다. 근데 그 애들이 수학을 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사고력이 필요한 과목인데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답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들이 풀다가 중간에 멈춰요. 안 구하고. 왜냐면 계산이 막 숫자가 분수도 나오고 소수도 나오고 숫자가 지저분해지잖아요. 루트도 나오고. 이 답이 나와요? 보통 이제 여학생들한테는 해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애들만 있다라고 하면 야 꺼져. 다시 풀어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계산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합니다. 그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이 실용성과 효율성만 따집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간단해야 빨리 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애들이 엄청 잘 푸는 애한테도 일부러 문제 엄청 지저분한 거 한 번씩 줄 때가 있어요. 그거 한 문제만 풀어봐 이렇게. 근데 딱 하고 들고 와요. 이거 답이 안 나온다.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전날 저랑 똑같은 거 풀었거든요. 전날 푼 거는 계산이 굉장히 깔끔해요. 수능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푼 건 똑같은 문제인데 사설 모의고사 문제예요. 숫자가 그지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하다가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것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걸 안 해보고 모른다라고 하냐 그랬더니 답이 안 나올 건데 빨리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럼 빨리빨리가 문제냐 했더니 숙제를 내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한테 숙제를 그날 다음날 다 해가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숙제를 빨리 해야 돼. 두 번째 선생님 눈치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선생님은 가끔 가다가 안 했으면 그럼 여기서 해 하면 되니까 엄마 눈치도 보여. 너 숙제 했어?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근데 얘네들이 할 게 수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영어, 국어 다 해야 되잖아요.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데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계산이 깔끔해야 난 빨리 끝낼 수 있다. 계속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 다음 두 번째. 특별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꼭 특별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뭘 써먹어? 써먹기는 일단 네가 배워놔야 나중에 써먹든지 말든지 하지. 너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지금 그냥 만들어진 거 같냐고. 뭐 하느님이 만들어주셨냐고. 전부 다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그 사람들은 뭐 가만히 있다가 아 하고 만들었겠냐고. 계속 생각하고 한 거라고. 근데 일단 배워놨겠지. 그러니까 만들었겠지. 특별한 이유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거에 대해서 왜냐는 질문을 하고 싶으면 못해도 고3 때까지는 다 배우고 나서 그때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졸업하고 이제 졸업한 애가 와가지고 저기 통계학과가 제가 그 여학생을 통계학과라고 했었는데 통계학과 간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왜 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융공학 이중전공했다고. 그러니까 통계학과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거 물어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해주죠. 근데 저도 제가 뭐 교수가 아닌데 그 막 근본적인 얘기까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 또 가서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수학도요. 왜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라고요. 그러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가 수학을 잘하는 애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저 실제로 애들한테도 그래요. 니네가 수학 못해도 상관없고 대학을 못 가도 상관없어. 근데 최소한 나는 니네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싶다고. 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만뒀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도 자기가 지금은 이제 혼자 공부해보겠다고 나가지만은 자기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준 건 선생님 같아요 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저께도 그리고 또 이미 졸업한 친구가 유학을 가겠다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래요. 학원 강사가 무슨 추천서를 써줘요. 근데 그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누가 됐든 상관없다 그랬대요. 근데 그걸 저한테 들고 온 거예요. 추천서를 써달라고. 나 영어 못하는데. 그리고 써달라고 그래도 갖고 온 거 저한테는 이제 되게 영광인 거니까 저 열심히 썼죠 또. 써서 이제 줬는데 그 친구가 어저께도 카톡이 왔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뭐 항상 감사하고 막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그래도 수학 푸는 기계를 만드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사람을 만드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항상 수업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성적, 대학을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고민의 시간을 가져봤냐 안 가져봤냐의 차이입니다. 뭐가 됐든 이거를 해결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고민을 해봤냐 안 해봤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애들이 자기 이거 15분 동안 고민했다고 20분 동안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 학교 얘기를 했죠. 내정초, 내정중, 낙생고 나왔다고. 저 분당에서 나왔으니까 대부분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4인 가족이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원 한 번 못 다녔어요. 혼자 공부했어요. 그나마 과탐은 인강 이제 아빠가 막 돈 빌려서 인강 듣게 해줘서 그러고 인강 공부했지 수학은 정말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진짜 정석이 떨어질 때까지. 근데 제가 그거를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 니네 한 문제 가지고 2시간 이상 고민해봤어? 왜냐면 전 물어볼 사람이 없거든요. 학교에 있으면 그나마 잘하는 친구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죠. 주말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럼 혼자서 그 한 문제를 가지고 2시간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한번 해봤냐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어려움도 극복해봤냐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봤냐.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봤고 그걸로 진짜 어려움을 극복해봤냐. 근데 어머님도 혹시 그 인강 강사 중에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정승재라고 아시나요?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반에 들어온 애들한테 수학 다 잘하라고 얘기 안 한다고. 수학 못하는 애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래요. 고민해봤냐고. 고민해보고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수학 못해도 상관없다고. 근데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뭔가 되게 이렇게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들은 수학의 점수가 높진 않았지만은 수학을 가지고 다 공통적으로 인터뷰를 해봤을 때 고민은 다 해봤대요. 최소 30분 이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고민의 시간이.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애들이 다 못해온다. 다 치워버려요. 너 모르는 거 뭐야? 별표 쳐오잖아요. 그것만 고민해와. 그것만 네가 쓸 수 있는 만큼 풀이과정 써갖고 와.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해결해줄게. 틀려도 상관없어. 그냥 그것만 써와. 하루 종일 수업을 그것만 해주고 있어요. 한 문제만.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애들이 그 다음부터 그거 비슷한 문제는 다 풀어요. 알아서. 왜냐면 자기는 2시간 동안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다못해 노가다도 해봤거든요. 1부터 2까지 다, 1부터 100까지 다 넣어보고. 결국 그런 애들이 수학 잘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냥 욱해가지고 뭐 요새 MBTI 얘기할 때 저는 MBTI 잘 모르는데 그냥 별로 계획적이지 않고 이렇게 뭐 막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잖아요. 저는 제 성격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뭘 해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제 동생한테도 생각하고 살으라고. 네가 뭘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른 과목들은 솔직히 국어나 영어 이런 거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지금 저도 물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 생각을 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자연스럽게 배야 되는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익숙해져야 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사과는 애플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수학은 사과는 애플 이러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무슨 행동을 하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거의 다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하지 말라고.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남들이 진도를 여기를 나가고 있다, 여기를 나가고 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새끼가 그거에 맞춰 가지를 못하면은 내 새끼한테 맞춰 가야죠.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볼 수 있죠. 저는 실제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저희 반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중3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요. 오답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쓴 고등학교 때 쓴 오답노트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한번 시도는 해봐라.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똑같이 할 수 있지만은 진도, 선행 이거는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저희 반에 고등학교 걸 아직 안 나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중학교 시험을 더 잘 보고 와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행 나가달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중학교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고등학교 거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가긴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 중학교 시험을 잘 보냐? 아니에요.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저는 답안지를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다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칠 때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네가 처음에 푼 방식이랑 모범 답안이 뭔지를 한번 봐보라고. 그 문제에 비슷한 걸 계속 보다 보면 자기도 그게 익숙해지겠죠, 이제. 그래서 한번 봐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해설을 봐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냐면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됐네. 응, 오케이, 난 됐어.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갖고 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문장 뭐야? 해석해봐. 이거 왜 나왔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처음 그 문장을 볼 때 그냥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본인들한테 수학이 언제부터 그렇게 당연한 거였다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전부 다 당연시하시면 안 됩니다. 식도 마찬가지고요. 그 식이 왜 나왔고 그 숫자가 왜 나왔고 그거를 계속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솔직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 방법만 할 줄 알면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전 고등학교 때 문제 풀고 틀린 거 전부 다 해설지 옆에다 펴놓고 봤어요. 근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얘가 왜 이렇게 나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시간 고민했다고. 그거 고민한 거예요. 이 식이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왜 튀어나왔지? 이거 고민한 거예요. 물론 해설지는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면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생략하는 거를 왜 나왔는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풀 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 생략된 만큼은 나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아니까 이제. 그래서 수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뭐든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제가 저희 반 애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면 저한테 쉬지 않고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이 선생님 저 이건 몰라요. 이거 3번 문제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푼 걸 갖고 와요. 그래놓고 왜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도 그 풀이를 다 봐야 되거든요. 얘가 어떻게 썼는지를. 근데 저는 그래도 갖고 오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저도 보다 보면 아 얘가 어디서 빵꾸가 난지 보이잖아요. 아 이거 때문에 틀렸네. 아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당연시하지 말고 계속 뭐가 됐든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죠. 얘한테 갖고 오라고 해서. 야 이거 왜? 왜? 저희 반 애들이 처음에 오면은 저한테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분명히 처음에 첫 수업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질문해라고 얘기해놓고 질문하러 갖고 오면은 한 2달간 애를 괴롭혀요. 본인이 질문하러 왔는데 이거 왜? 이거 무슨 말이야?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한 2달쯤 하다 보면 애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질문하려고 이제 의자에서 딱 일어나잖아요. 드륵! 뭐야? 질문? 그러면 갖고 와. 아. 본인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들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야. 아, 뭘 질문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순간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아 하고 앉아요 다시. 뭐야 그럼? 저는 진짜 그래요. 그럼 왜 뭐야 그럼 뭐 해결된 거야 그러면 해결됐대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수학 공부할 때는. 물론 모두 다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애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들의 역할은 공부에 대한 자녀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님들이 공부라는 게 뭔지. 어머님들은 이제 저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또 집에 가서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의 생각을 먼저 말씀하시고 네가 생각하는 공부는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그럼 그걸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그런 얘기조차도 내가 자기 딴에는 진지하게 얘기한 건데 정답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들어줘야지 내 얘기가 뭐든 통하는구나. 그래야지 나는 이제부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게 수학이든 과학이든 뭐 영어든 국어든 다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진로와 흥미를 찾아주세요. 아까 아버님들한테 부탁드렸던 것처럼 미래 얘기도 하시고 넌 나중에 뭐가 하고 싶니? 아빠는 이런 게 하고 싶었다 네 나이 때. 물론 어머님들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는. 그리고 공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밑줄 쳐놨죠. 코치 역할을
어머님들이 일방적으로 정하시지 말고요. 상의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들은 상의를 하지 않으시고 너 숙제 했니? 숙제한 거 갖고 와봐. 또는 이 학원 가야 돼. 영어학원 바꿔보자. 수학학원 바꿔보자. 여기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애랑 상의하시라고요. 본인들도 알아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를. 그래서 나도 누군가 날 감시를 해줘야 된다. 이걸 알아요. 근데 어디까지 감시를 해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럼 공부할 때 본인도 타협을 하겠죠. 공부할 때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핸드폰을 내놓고 할 테니까 대신 자유시간은 완전하게 자유시간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거를 상의를 하시라고요. 공부에 관해서는 코치 역할을 하시는 건 맞지만은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실패, 게임 중독. 실패라는 거는 뭘 해든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성공이 필요하다고.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했을 때 잘 다독여 주셔야죠. 그 실패를 했다고 물론 부모님들도 되게 속상한 건 맞지만은 속상한 티를 내시면 안 되죠. 어른인데. 그래서 괜찮아.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저도 속상해요. 저도 저희 반 애들이 시험 못 보고 오면 되게 속상해요. 그날은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애들한테 그걸 티낼 수는 없잖아요. 본인 딴에는 제 앞에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찮아. 다음에 더 잘 보자. 대신 이번에는 공부를 더 많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게임 중독. 보통 여학생들도 많이 있긴 한데 남학생들이 게임 중독이 많은데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딱 잘라서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중독에 빠지면요. 싸우더라도 이건 개입하셔야 돼요. 뭐가 됐든 인스타, 게임. 요즘 아이들이 가장 중독이 심한 거. 여기서 싸우더라도 저거 개입하시라는 게 엄마 아빠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을 팔아서라도 인스타 못하게 또는 게임 못하게 일정 시간 동안은 확실하게 통제하자 이걸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들어주고 위로 아까 말씀드렸죠. 위로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 마지막에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통 선생님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애들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수업할 때 늦잠 자서 늦게 오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얘가 늦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신 게 티가 나요. 깨웠는데 안 일어나니까. 저희 반에 중학교 이제 3학년 되는데 걔는 저랑 중1 때부터 했거든요. 머리가 좋아요. 비상해. 왜냐면 수업 시간에 와서 그렇게 자는데도 숙제는 잘해와요. 그러니까 푸는 건 잘 풀어요. 시험도 잘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중학교 때까지죠. 고등학교 때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중학교 2학년 때 부탁을 드렸어요. 얘 잠자는 거 이거 습관 고쳐야 된다고. 집에서 제발 부탁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이제 그 집도 3남매다 보니까 어머님이 힘드셔서 맨날 말 그대로 뻗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버님이 한번 폭발하셨대요. 애가 새벽 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있다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나지 않냐. 아버님 폭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자는 거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했던 게 숙제를 내줘서 만약에 다 못해 오더라도 제가 혼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물론 어머님은 최대한 시키겠지만 혼내지 않기로. 대신에 어머님이 무조건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는 재운대요. 무조건. 처음에는 그게 뭐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시켰대요. 그리고 어머님이 원래 11시쯤은 주무시는데 12시부터 걔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침대에 어머님이 누우셔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자자. 그럼 걔는 안 돼, 숙제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혼나. 아니야, 자자. 선생님한테 얘기해놨어. 자자. 그렇게 2달을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부터 했던 거거든요. 겨울 방학 때. 근데 그 2달 하고 3월에 딱 계약하고 나니까 학원에 와서 안 졸아요. 안 졸아요. 이 잠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좀 개입하셔서 힘드시더라도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늦잠 자고 이런 것들 막 잠이 많아지는 거를 애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사춘기가 되면은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이 달라진대요. 그것 때문에 늦잠을 자는 거래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이 없다니까요. 그런 게 하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애들은 그냥 걔네들이 정신력이 센 거죠. 애들이 당연히 못 이겨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잠을 뭐 극단적으로 줄여서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잘 시간에 자고 일어날 시간에 똑바로 하라고. 그럼 그 친구 지금 이제 저녁에 일찍 잔다 그랬잖아요. 12시, 12시 반이면은 뭐 보통 요즘 중고등학생 치고는 빨리 자는 건데 그러고 나서 그럼 숙제를 안 해오냐? 아니에요. 다 해와요. 다 해와요. 물론 가끔 이제 오답은 안 해올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 해와요. 그리고 일단 제가 걔한테 요새 계속 칭찬하는 게 아우씨 눈이 말똥말똥하다고. 그리고 자기 그전에도 그랬다 그러면 아니야 너 그전에 썩은 동태눈깔 같았어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컨트롤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